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함께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이슈들을 법률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지 않는 시간, 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장 뜨거운 세무 이슈부터 세금이 고민인 분들을 위한 밀착 상담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및 세무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세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스원 세무법인의 김철현 세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포스원 세무법인의 김철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오늘도 세무 고민으로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과 다양한 세무 관련 법률 팁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세무 이슈 토크입니다. 못 받은 국세 100조 원 돌파, 말 많고 탈 많은 탈세 제보까지 오늘도 정말 중요한 세무 관련 이슈들 꽉꽉 채워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 외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녀 위한 주식 매수와 증여세, 연말정장 인적공제 수정하고 싶어요. 프리랜서로 추가 수입이 생겼다면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통보받았어요까지 상담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오늘도 알찬 세무 관련 소식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는 일상으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 관련 소식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세무사님?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좀 내용을 몰랐던 얘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개인형 IRP에 대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고요. 저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지금 IRP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렇죠. 매일 이렇게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어떤 혜택 받게 되는 건지 사실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먼저 어떤 상황에서 이 두 상품 가입할 수 있는지부터 짚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가입 조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가 있고요. 저희가 개인형 퇴직연금을 저희 IRP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 상품별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상품의 경우에는 명칭에처럼 퇴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거나 아니면 특정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소득이 없는 학생, 주부, 공무원 등 누구나 편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별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 것만큼 세액공제 한도도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면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간 600만 원까지, 그리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하는데, 한 가지 23년도부터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향됐은 거니까 이것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세액공제 같은 거 받으려고 가입하시는 경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냥 공제되니까 가입한다 정도지 실제로 이 가입한 이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체크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상품 다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한 상품인 건가요? 네, 두 가지 상품 다 모두
모두 다 위험자산에 가입을 가능하십니다. 다만 좀 한도가 좀 다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나중에 노후 세장을 보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이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는 이런 한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위험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자산의 투자 비율에 따라서 아마 수익률이 조금 더 바뀌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위험한 걸 선택하더라도 수익률을 선택하겠다.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지고 하는 걸 선택하겠다에 따라서 위험자산의 투자 포지션을 조금 더 다르게 가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잘 연금저축 활용하고 있다가 사실 목돈이 한꺼번에 필요한 경우에 가입 해지해서 목돈 찾아올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세액공제도 해주고 내가 노후라는 큰 그림을 생각해서 가입을 하셨다가 이게 중도 인출의 사건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액공제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불이익 없이 출금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라고 하는 게 금융회사별로 그 펀드의 성격별로 좀 운영하는 방법이거나 수익의 구조가 좀 다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가입해졌던 금융상품 쪽에서 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거와 달리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의 사유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서나 규정상 정해져 있는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도 인출 자체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부득이하게 빼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아니라 아예 해지를 해서 상품을 아예 깨버려서 이제 인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유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두 가지 상품상에 요즘에는 계약 이전에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계약 이전을 통해서 해지에 대한 리스크를 좀 커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금소득세 절세 방법도 궁금합니다. 좀 안내해 주시죠. 네, 그 연금소득세에 대한 절세 방법이 좀 많이 바뀐 게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좀 했습니다. 즉 내가 연금을 얼만큼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가 좀 달라졌었는데 이제부터 세율에 대한 법 규정이 좀 바뀌게 되면서 이거를 내가 6%부터 49.5%의 종합과세를 할지 아니면 다른 금융소득과 비슷하게 16.5%의 분리과세로 선택을 할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로 설명드리면 내가 사적 연금을 통해서 약 2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고 그거 외에 사업소득이 1억 정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내가 연금을 얼마 받았든 간에 다른 소득인 사업소득이 1억이 있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받게 되는 연금소득도 동일한 이제 종합소득세율로 해서 즉 높은 세율인 최 35%가 넘는 세율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이게 연금의 상품의 특성상 노후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너무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금 세율에 대해서 내가 분리과세가 유리할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선택하셔서 절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연금저축과 IRP 중에 어떤 상품이 좋을지부터 선택이 참 어려움이 있어요. 세무사님 참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모든 분들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연금저축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설명했던 이렇게 가입 요건이잖아요. 내가 혹시나 IRP나 연금저축에서 가입 요건에 따라서 내가 들고 싶다 하더라도 IRP를 가입 못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가입 자격이 충족된다라고 한다면 IRP를 가입을 하시는 걸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도 인출에 대한 제약이 두 가지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IRP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한다 그래서 중도 인출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내가 세금적으로 낼 세금을 좀 내더라도 중도 인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품을 어떻게 가입을 할 것이고 어떤 말만큼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중도 인출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큼 큰지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하시면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가 있고
그러지 않다라고 한다면 IRP 같은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상황에 맡겨서 좀 좋은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쌤사님, 그리고 두 상품 다 연 납입 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도는 이제 맥스, 최대치를 의미하는 거일 텐데, 그럼 일단 여윳돈이 있다면은 최대로 꽉 채워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세금에서 이제 감면과 공제를 해주기 위한 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세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연금 한도까지 가득 채워서 납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간에 내가 이걸 해지하거나 해약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거든요. 과연 내가 꾸준히 납입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상품을 내가 끝까지 가입할 수 있는지에 맞춰가지고 가입했던 금액이나 처음부터 지금은 여유가 있은 거니까 뭐 9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게 어렵지 않다고 선택하시지만 이게 변수에 따라서 그러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상품을 조금 더 한 번에 큰 상품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작은 상품 여러 개 나눠서 하시는 게 실무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와 이제 IRP 계좌 투자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수수료 부담 평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먼저 채운 후에 그 다음에 IRP에 납입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대상에 대한 한도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하셔서 내가 똑같은 돈을 굴리더라도 거기에 대한 뭐 부대 비용이 좀 적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실무적으로 좀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계좌 이전도 가능할까요? 네, 계좌로 이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내가 받고 있었던 절세계좌 연금저축보험이라면 연금저축펀드로도 계좌 이전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내가 이거 중도 인출이나 이런 리스크가 있었을 때는 계좌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셔가지고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을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김철현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 관련 이슈 중에서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차이점과 그 특장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활 속 일상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 상식대 정해드리는 일상회로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가장 뜨거운 세무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세무 이슈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못 받은 국세 100조 원 통과입니다. 우선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은 납세 증명서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뭐 언론에서 워낙 큰 이슈가 돼서 저희가 뭐 빌라왕이든 무슨 건축왕이든 사건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건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는 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통과안의 내용은 기존에 2월 달 동안에 국토부와 법무부가 생각했던 내용들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이 되면서 국회에 통과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개정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좀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임대차 계약 했을 때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신설된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나 보증금 위반의 주요 원인이었던 게 과연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임대차 계약이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한테 뭐 세금에 대한 체납 내역이 있는지 혹시나 그 체납 내역 중에서 뭐 얼마나 너가 세금을 못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나는 그거 싫습니다라고 거절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과 뭐 임대차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납세 증명서 같은 체납세액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좀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임대차 이제 계약을 하셨을 때는 임차인의 혹시나 건물주나 주인의 그 체납 내역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세 보증금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문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좀 더 탄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주요 내용 중에 이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불균형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약 임대인이 거짓된 정보 제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법으로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실무적으로 그게 적용했었을 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이제 거짓된 정보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이 내용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좀 정부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로운 임대인이 어쨌든 다른 정보를 받았을 때 위약금에 대한 불이익이나 그런 거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통해 가지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컸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요 내용이 나왔을 때 말씀드리면, 국세에서도 그 당해세라고 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세금이 부과될 때는 과연 이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의 확정일자가 우선하냐 아니면 국세가 우선하냐에 따라서 뭐 확정일자 날짜 기준으로 선순위 채권에 대한 게 항상 좀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에 대한 게 다문에서 체납된 부분이 워낙 많다 본 거니까 앞으로는 국세보다는 임차인에 대한 그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이제 법이 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건물주나 그 집주인의 그 체납세 경우에만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고 한다면 이런 전세금에 대한 불이익이나 피해를 좀 막으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개정안 통해서 이 임대차 시장이 좀 더 투명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무사님, 우리 세금 다들 열심히 내시잖아요. 세금 그쵸? 안 내고 버티기도 참 어려운 돈이긴 네. 한데, 그런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무려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100조 원. 이거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도 이게 세무 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은 다 누구나 성실히 납부하고 누구나 다 잘 납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발표안에서 느끼는 것처럼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그 나라에서 받지 못한 세금이 100조 원을 넘었다고 발표를 좀 했거든요.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24년도 1분기에 이제 국세 통계에서 발표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102조 5천억이 지금 체납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21년도 말에는 99조 원, 100조 원을 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는 사이에 2조 6천억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100조 원이라는 이제 꼬린점을 돌파하게 되면서 큰 이슈가 된 거고, 또 한 가지가 국세가 당연히 받지 못하게 되고 체납이 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이지만 분명히 그 중에서도 받을 수가 있겠거니 생각하는 체납액도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실무상으로는 정리중 체납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정리중 체납액의 비율이 15.2%, 약 15조 6천억 원밖에 안 되는 것도 한 가지 좀 주목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정리중 체납액,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체납액이 15.2%밖에 안 된다면 그럼 80%가 넘는 체납액이 징수가 어렵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게 15%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거기에 못 받는 돈이 85% 가까운 세금이 지금 체납되어 있지만 받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국세청에서도 정리가 보류된 체납액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받을 수 없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첫 번째로는 체납에 대한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다른 재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체납해도 어차피 체납세를 못 빠지는 경우가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아예 체납자 자체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도 좀 있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뭐 거기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아까 85%에 가까운 세금이 체납액이 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체납액이 높은 지역별 순위도 이번에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번에 공개된 자료가 세부적으로 해서 지역별로도 좀 표현이 됐거든요. 가장 체납세액이 많은 곳이 서울 강남입니다. 근데 저희가 행정상으로 생각하시는 서울 강남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전국에는 이제 133곳의 세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기준으로 강남 세무서가 약 2조 3천억 정도로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라고 저희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용인세무서가 약 2조 2,800억 정도, 그 다음에 삼성세무서가 2조 한 3천억 정도, 그리고 서초세무서가 2조 2천억, 그리고 역삼이
2조 3천억 정도 돼서 1등과 나머지 순위가 체납액 자체가 큰 차이가 없이 아무래도 세수가 많고 사업자가 많은 세무서에 따라서 체납액도 그만큼 많다라고 발표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국세 수입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꼽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라고 하는 게 뭐 세금이 다 이제 나라의 행정에 다 운영되고 있는 나라 입장에는 이제 수익 금액이 똑같은 거잖아요. 1월과 2월에 이제 확인됐던 국세 수입에 대해서 54조 2천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조 7천억 정도가 줄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전체 세수가 결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받아야 될 돈인 그 세수 자체도 줄고 있고 그러한 세수들 중에서도 체납액이 원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세나 나라의 좀 행정에서는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게 통계로 좀 확인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러한 정보 중에서 좀 크게 또 하나 주목하는 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들은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많이 좀 현실에 대한 실물 경기를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다라는 지표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세 누적 체납액이 27조 9천억으로 36% 비중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경기가 불황으로 가면서 전체적인 체납세액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비자의 세금을 판매자가 대신 신고 납부하도록 한 현재의 이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으로는 탈세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세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징수 방법이 당연히 이제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걷어 내는 간접세 방법이기 때문에 체납세액에 대한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가장 많이 납부하는 전 국민이 제일 많이 납부하는 세금도 부가가치세일 거예요. 저희도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뭐 마시는 커피 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즉 그 얘기가 뭐냐면 소비자들이 모두 다 납세 의무를 가져서 법에서 정하는 정식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기에는 절차상으로 좀 행정상으로는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간접세의 방법을 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징수 방법을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법이 좀 탈세되거나 탄로되지 않도록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세무 관련 이슈들 파면 팔수록 더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세무 이슈 토크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세무 관련 고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아이들 이름으로 그동안 친척 어른들에게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서 예금을 들었고요.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매수해 두었는데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따로 세금 신고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동료가 이런 경우도 증여가 될 수 있다고 해서요. 추후 불이익이 있거나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 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녀 명의로 산 주식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어요.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입금을 하는 경우 물론 요즘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사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워낙 요즘에 많이 활성화되면서 자녀분들 명의로 이제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에 자녀가 아직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돈을 주신 돈을 통해서 금융상품을 구입하시는 실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그 자금의 최대된 출처가 누구냐에 따라서 증여에 대한 세금적인 이슈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처음 자금인 시드머니가 넘어갔었을 때 이 자금을 어떻게 신고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녀 명의로 주식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 이거 증여될 수 있나요? 아무리 소액이어도요? 네, 뭐 저희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무상으로 부모님이 자녀한테 준 돈이기 때문에 증여에 대한 게 과세가 된다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고 하는 게 누가 느끼기에 따라서 좀 다른 금액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뭐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뭐 10,000원 준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의 금융상품을 줬다, 10만 원을 이체해 줬다, 이게 바로 증여가 되냐에 따라서 좀 소액이라는 표현이 좀 상대적이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세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융상품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증여세가 고려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에는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계좌를 이체하는 것 자체는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그럼 출처가 누구 건지에 대해서 입증하냐에 따라서 증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는데 이제 세법이 개정돼서 자녀 명의로 입금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증여세가 납세 의무가 성립하도록 법이 좀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 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증여에 대한 세금 이슈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 증여세를 신고할 때 공제 한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뭐 10,000원을 주고 10만 원을 주고 뭐 100만 원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고 한다면 증여세가 오히려 더 실물을 더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해서 그 금융공제의 공제 금액의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한도라는 것이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 한도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뭐 자녀한테 4천만 원을 줬는데 공제 한도가 5천만 원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공제 한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은 납부하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를 하는 거를 저희 쪽에서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라고 하는 것들이 10년 동안 합산대라고 하는 좀 독특한 또 세금 규정이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오히려 먼저 신고한 것들이 나중에 더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포인트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신고 때는 이런 증여세 공제 한도나 증여세 신고가 되는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증여세 신고 기한이 따로 있는지,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내가 돈을 얘를 줬다. 그럼 언제까지 신고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뭐 세법이랑은 당연히 기한이 다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1월 달에 자녀한테 이체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라는 걸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다만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증여재산이나 공제 한도 안에서 증여를 해서 세금적인 게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한을 꼭 맞춰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게 납세자분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녀에게 드는 교육비나 생활비, 용돈 같은 거 다 포함하면 사실 돈이 꽤 되잖아요, 세무사님.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 별도로 증여라고 안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이런 좀 포인트가 세법이 좀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 따라서는 생활비가 뭐 내가 뭐 자녀들한테 300만 원을 월 준다. 이게 뭐 생활비일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나는 뭐 생활비가 기본적으로 뭐 1,000만 원씩 난 쓴다라고 해서 과연 이게 금액적으로 일괄적으로 좀 자르기는 세법적으로 규정이 좀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비나 그런 것처럼 실비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육비든 부모님의 경우에는 병원비를 내가 지급을 해줬는데 이게 실제로 부모님이나 자녀의 어떤 소득을 한 것보다는 실제 생활을 쓰기 위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거꾸로 이게 내가 뭐 생활비로 해서 금액을 소액을 줬지만 계속적으로 돼서 결국에는 이 돈을 모아서 자녀가 이 돈을 통해서 어떤 재산을 형성하거나 소득을 형성한다라고 한다면 증여세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증여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무사님, 그렇다면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주 잘 돼서 수익이 난 거죠. 그럼 이 수익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또 내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드머니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는 그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아파트랑 똑같은데 내가 아파트를 처음에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고 신고하셨다고 한다면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오르든지 간에 그건 다 이제 증여를 받은 사람의 소득으로 되거든요. 똑같이 금융상품도 처음에 증여를 받았을 때 내가 얼마큼 신고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금액에 따라서 내가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 발생하는 수익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이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증여받은 사람의 소유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 증여세 신고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세무사님. 네, 뭐 현금 증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거고 심플한 사례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세금 신고가 뭐 국세청 홈택스라는 온라인 방법으로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옛날처럼 이렇게 신고서라는 서식을 작성을 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접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같은 세무대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꼭
또 한 가지 요 방법에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세무대리를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증여세 신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홈택스든 서면이든 직접 하시는 게 좋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증여세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다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세무대리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한 어떤 조언 한 말씀 전해주시자면요. 네, 아까 이분도 이제 자녀분들한테 과연 이제 그 준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들도 이게 다 자녀들의 나중 소득을 위해서 나중에 소득의 자금의 출처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금융상품을 투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초창기에 신고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중을 위해서는 좀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하루라도 증여라고 하는 것들은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이 신고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무사님과 함께 자녀에 대한 증여 문제 상담 내용 풀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오늘은 김철현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 관련 이슈들 풀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세무 이슈 토크 한 가지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제는 바로 말 많고 달맞은 탈세 제보입니다. 탈세나 부당공제, 환급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탈세 제보 포상금이 지난해 15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일 국세 통계 자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에 372건의 탈세 제보가 이루어졌고요. 여기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으로 약 150억 원 정도가 지급됐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당으로 간단하게만 계산을 하면 지급액이 약 한 건당 4천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됐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포상금으로 지급됐던 탈세 제보 건수를 지금 5년간 평균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약 393건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이 통계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점은 3년간 포상금 지급 건수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448건에서 2021년도에는 392건, 그리고 지난해는 372건으로 계속 감소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건당으로 포상금 지급하는 금액은 지난해가 최고의 금액이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약 3,600만 원, 한 건당 포상금 금액이 3,600만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결국에는 4천만 원 정도 뛰었다라고 발표된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탈세 제보 포상금이라는 게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탈세 제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개인이거나 아니면 특정 법인의 탈세, 즉 세법적으로 위협한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빙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과세 당국에 이러한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료제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요즘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안에서도 탈세 제보 신청 바로가기라는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서면으로 국세청이나 지방 세무서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거 말고 이제 전화로 AS를 통해서도 제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제도가 좀 많이 편해진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증빙되는 자료가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좀 제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이런 아무래도 표현 자체가 제보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혹시나 나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신원에 대해서는 탈세 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세무사님, 조사에 의해서 탈세 사실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무조건 포상금 지급되는 건가요? 아, 네. 이게 탈세 제보가 확인돼서 하면은 좀 무조건 제공이 되면 좀 좋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좀 있어야지만 지급이 되고 있다고 좀 명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고,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한 그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인 조세 탄루에 대한 포상금 제도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탄루하는 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이 추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추징된 세액을 탄루자가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불복 절차나 청구 절차가 완전히 종료해서 부가 처분이 확정이 된 경우에만 지급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경우에는 탈루 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 추징이 돼야 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 확정 및 불복 절차가 모두가 종료가 되어 부가처분 등이 확정이 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혹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탈세 제보자 신원 보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탈세 제보자 당사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 제가 실제 사례인 거니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구에 사는 A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한 대를 구매를 했는데 다음 날 내가 구매한 오토바이를 확인을 해보던 중에 이게 결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불받기 위해서 영수증을 확인 한번 해보니까 내가 실제로 구입했던 것과 판매했던 사업장이 좀 달랐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신용카드 위장 가맹 사업장으로서 세무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한 거니까 이 과정에서 남대문 세무서를 통해서 좀 황당한 얘기를 좀 들은 거죠. 세무서 측이 판매한 업자에게, 즉 탈세 제보를 받은 사람한테 가서 A씨의 영수증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오토바이라고 하는 게 빈번하게 자주 발생하는 거래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A씨에 대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됐고, 그게 또 안타까운 사례가 뭐냐면 이게 그 탈루자가 결국에는 이 A씨한테 찾아가서 뭐 거기에 대해서 집도 알고 있고 내가 너에 대한 인적사항을 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좀 위협까지 하면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무서 측에서는 탈세 신고 확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절차였다라는 부분들만 계속 하다가 이게 언론에까지 이슈가 되고 KBS의 취재까지도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세무서 측도 신원이 노출된 거에 대해서는 세무서 쪽에 좀 잘못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고된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 세무서의 입장도 이해하긴 하지만 어쨌든 탈세 제보라고 하는 게 공익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좀 발생하지는 않았던 사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법 탈세 행위에 대해 이제 포상금까지 걸려 있는 만큼 공익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가 좀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수가 줄어든 반면에 건당 금액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 탈세 제보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탈세 제보를 하면서 오히려 이게 나라를 위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제보를 한 사람이 피해보는 사례는 꼭 발생해서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세청 내부에서도 행정적으로도 꼭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탈세제 포상금 제도가 이제 사적 복수일선으로 악용이 된다거나 특정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좀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뭐 앞서 설명드린 거는 조세정이라는 그런 나라의 그런 걸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제조업체를 하고 있는 A라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내가 회사의 그 탈세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탈세 제보를 하겠다. 탈세 제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를 하면서 사장을 협박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검찰에 고발돼서 그 협박했던 사람들이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탈세 제보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정보를 가지고 오히려 이거를 나라한테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그 토지 분쟁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이게 해당 제보가 결국에는 뭐
국세청에 근무하는 A라는 시 개입된 사례까지도 좀 있었거든요. 이렇듯 좀 탈세 제보가 좋은 목적보다는 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좀 필요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허위 탈세 제보를 해도 제비자의 신원이 공개가 되지 않아 이제 무고 등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좀 적고 또 포상금이라는 금전적인 이득도 있다 보니까 좀 악용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어떤 제도 보완도 필수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협박으로 사용해서 위협적으로 하는 부분에는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금적으로 납부할 건 납부하더라도 이런 뭐 협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감안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거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철현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생생법률쇼 이번 순서는요. 세무 문제로 고민 있으신 분들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짧지만 깊이 있는 상담 3분 세무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다양한 세무 관련 고민 사연 만나보고 세무사님의 속 시원한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 상담 사건 함께 보시죠. 제가 연말정산 때 인적 공세를 한 명을 빼고 있는데 빼먹은 공제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인적 공제를 빼먹었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주신 분이 빼먹은 공제라고 하셨던 거니까 이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5년 이내에 신고를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더 공제를 받고 환급을 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누구나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즉 연말정산을 내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의뢰자분처럼 공제를 누적했거나 거꾸로 내가 이중공제를 받았다라고 해서 연말정산에 뭔가 오류가 있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언제든지 바로가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사례처럼 내가 빼먹은 공제라고 한다면 5년 이내에 정고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혹시나 내가 이중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속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가산세 같은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즌에 맞춰가지고 기한까지 꼭 하셔서 잘못된 신고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아주 명쾌하게 고민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3번 세무상담 함께 보시죠. 제가 회사에서 월급만 받다가 작년부터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약 1,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는데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투잡 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부가적으로 수익을 1,000만 원 정도 얻었다면 이거 별도로 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네, 이러신 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사례처럼 내가 빼먹었다라는 거를 환급받기 위한 청구는 5년 내에 언제든지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될 신고인 경우에는 세금의 신고 납부까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지난 1년 동안 받았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합쳐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사례에서 질문 주신 것처럼 나는 근로소득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이 끝났을 텐데 추가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프리랜서로 받은 소득까지도 꼭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처음이시거나 낯서신 분들은 그럼 내가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를 했으니까 종합소득세 요번에 프리랜서 소득만 가지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네.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는 건 내가 받았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합쳐서 신고를 하시는 거니까 꼭 누락되지 않도록 꼭 유기를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앞서 사례해 주신 요즘에는 뭐 N잡러라고 해서 네. 프리랜서 소득자가 워낙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 말고도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또 거꾸로 근로소득을 두 군데서 이중으로 받으시는 네. 분들도 실제로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내가 A라는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고 있고 B라는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 A라는 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을 했고 B라는 회사에서도 다 연말정산을 했으니까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러시면 전혀 안 되고, 이분도 복수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연말정산 때 공제를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똑같은 공제를 A 회사 때 공제도 받고 네. B 회사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환급을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합쳐서 이제 소득은 늘어나고 공제는 2개 받던 걸 하나를 줄이면서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건 내가 받았던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행여나 지금 납부할 금액이 좀 크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신고기한을 놓치시면은 나중에 납부할 세금이 더 높아지시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받았던 모든 소득을 합쳐서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세무사님 왜 요즘 뭐 어떤 그런 개인 방송 활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럼 그 플랫폼을 통해서 소득을 옮기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내가 취미로 어떤 유튜브 활동 같은 걸 했다가 거기서 얻는 수익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좋은 질문 주셨는데 그 다른 소득에 대해서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소득은 전부 다 합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꼭 거꾸로 아까 뭐 실무적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신 거고 세금이란 것들은 내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 하더라도 소득은 전부 다 합쳐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세금을 꼭 납부해야 될 사람만 한다고 그래서 소액이면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소액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가지고 질문 주신 것처럼 뭐 플랫폼을 통해서 받았던 걸 한다면 3.3%라는 세금을 미리 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세금 신고를 하시면 오히려 내가 이 세금에 대해서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대한 것들은 기재안에 맞춰서 꼭 하시는 게 오히려 납세자분한테 무조건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3분 세무상담 마지막 상담 내용 함께 보시죠. 저는 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매출이 작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도 작년도 납부한 금액의 절반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된다고 통지를 받았는데 이거 꼭 납부해야 하나요? 세무사님 납부해야 하나요? 네. 이런 경우에는 납부하셔도 되지 않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차근차근히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통지받은 것만 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앞서 사례처럼 내가 작년도의 절반을 내는 것보다는 실제 신고를 기준으로 신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예정 고지대로 납부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정 신고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라고 하는 것들은 세무서에서 당신이 이제 얼마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납부서를 결정을 해주는 거고 세무서도 이렇게 업체별로 모든 매출과 매입을 다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니까 직전 과세 기간에 냈던 세액의 절반 정도를 예정 고지의 형태로 미리 고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6개월에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을 냈다라고 한다면 3개월 동안 한 500만 원 정도 벌었겠지라고 해서 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미리 내세요라고 하는 게 예정 고지거든요. 근데 사례처럼 내가 작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매출 매입이 아니라 올해 갑자기 매출이 너무 많이 하락했던 거나 아니면 매입이 너무 많이 늘어서 실제적으로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환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실제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즉 1분기 때의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고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예정 신고 납부 제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지된 걸 납부하지 않고 그러면 신고했다라고 한다면 고지된 것들은 자동적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고지된 거에 대한 것들을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내가 신고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생각해서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거꾸로 납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납부로 끝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내가 매입이 더 많았다라고 해서 나는 오히려 환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꼭 한 번 아셔야 될 게 예정 신고 기간에는 일반적인 환급의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뭐 고정자산을 매입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희가 조기 환급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거와 달리 뭐 재고를 많이 샀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환급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로 해서 환급을 하더라도 환급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모두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확정 신고, 즉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모든 매출 매입을 확정돼서 신고했었을 때 환급됐던 세액만큼씩을 체크해서 그 부분만큼씩 다 차감해서 납부하시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 사례의 상담처럼 혹시나 내가
고지가 되는 금액보다는 작년도보다는 올해 1분기에 매출 매입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세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이제 30% 정도의 매출이 감소했었을 경우에만 이렇게 예정 고지나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절세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가장 좋은 절세 팁은 제때 잘 상담을 통해서 내가 뭐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알아보고 미리미리 신고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게 또 가장 큰 절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진짜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절세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내가 놓칠 걸 놓쳐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게 어떻게 따지면 절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있고 부가가치세 세금이라는 것들은 다 신고 기한이 있고 다 업무상 여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걸 놓쳐가지고 내가 가산세라는 금전적인 불이익을 부담하실 수도 있고 거꾸로 내가 환급이라는 요청을 하지 못해서 내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법상에 정해진 규정대로 해서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게 절세의 가장 시발점인 거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법률, 세무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연락주세요.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철현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